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협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러한 협상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많은 이제 중재자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 노력과 관련된 이야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도 중재와 조정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무력 분쟁들에 관여하게 되는 중재자는 어떤 그 사람들 혹은 기관들일까요?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기회가 있어서 그 냉전 시대 이후에 있었던 여러 형태의 그 국제적인 협상, 그 협상에 참여했던 중재자들을 성격별로 조금 구분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지금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 그 언론에서 주목하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타입의 중재자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기구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유엔은 너무 유명하죠. 그 유엔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뭉뚱그려서 유엔이라고 하지만 그 유엔이 안에 여러 형태의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엔 세크리터리엇은 그 중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스스로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한 그러한 그 특별 파견된 사람이 외교관이 이제 거기에 그 유엔 사무총장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또 그 협상력을 가지고 부여받아서 이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그 유엔 안에서도 그 사무국 안에 여러 형태의 그런 사무국 그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들 중에는 이러한 협상을 직접적으로 뒤에서 마크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저기 뭐 IMF라든가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협상 자체를 주도하진 않지만 협상에 관여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그 외교적인 영향력들을 그 형성하는 데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국제기구,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과 더불어서 또 이제 최근에 그 영향력을 또 활동력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곳이 이제 리저널 오가니제이션, 지역 기구들입니다. 이러한 그 분쟁 관련한 협상 그 중재를 많이 하는 지역 기구들은 어떤 기구들이 혹시 생각나시는 데가 있나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은 특히 이제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에는 나토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유럽권 국가와 북미 국가들이 이제 아, 그 합쳐 이게 참여해서 만든 국제 기구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는 이제 보다 정치적이고 또는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협상들에는 EU가 또 적극적으로 여기에 중재와 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무력 분쟁들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내에 있는 지역기구 아프리카 유니언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만큼은 아니지만 사실은 외교적인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기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아시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 북미 지역을 통틀어서 있는 아메리카 그 지역 국가 연합,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라고 있거든요. 그 기관들은 그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아프리칸 유니언이나 EU만큼 아주 적극적인 그 개입을 하진 않지만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 무력 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분쟁이 있을 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국제기구 관련돼 있는 그 중재자들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가 대표가 있습니다. 그 특히나 최근 그 90년대 중반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그 내전들은 예전에 이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하라 이남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 중에 많은 국가들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 중에 예전에 이제 그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 있죠. 그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그 나라들과 문화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관계가 이제 그 관계를 밀접하게 맺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나라에 이제 그 무력 분쟁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때 이 나라들이 이제 관여를 해서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가장 강대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무력 분쟁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또는 구소련,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그 중재를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중앙아메리카 지역 쪽은 이제 미국이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지금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재에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서드 네이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많은 강력한 뭐 국력을 가진 국가들이 아니지만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국가들 있잖아요. 이웃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그 장기화되거나 그 이제 그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그 무력 분쟁 때문에 받는 피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협상에 그 중재자로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지난 2016년에 이 문제와 집중해서 사실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당시에 그 수단 다르푸 지역에 있었던 그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그 압델가바르 압델라만이라는 분과 인가 이제 제가 같이 협력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분은 그 협상의 내부 당사자로 참여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단과 관련된 사례를 아주 잘 아셨고 저는 이제 캄보디아 사례를 하나의 제 그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를 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둘이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두 사례의 수단과 달푸를 중심으로 한 수단과 캄보디아의 내전 과정에서 주변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나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은 그 전쟁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웃 나라가 전쟁을 장기적으로 계속하게 됨에 따라서 무기가 상습적으로 이게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변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제대로 그 활동을 하기도 힘들고 뭔가 제품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이 판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테러리즘과 연계되어 있는 국가들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 안에서 무력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생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 나라에서 그런 그 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계속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많은 난민들이 주변 국가로 이렇게 그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치안의 입장에서 굉장히 받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주 강도 높은 그 중재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국력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들의 행동 양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주 건설적인 컨스트럭티브한 역할을 하는 경우보다는 초반에 너무 많은 활동을 해서 실제로 오히려 협상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회방을 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마저도 생기곤 하거든요. 아무튼 그 주변 국가들도 아주 간절하게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 여기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국가나 국제 기구가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그 행위자들도 있는데요. NGO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그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들 중에서는 사실은 그 명망가들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나라의 뭐 예를 들어 미국의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카터 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수상이라든가 뭐 아니면 꽤 이제 국제 협상 분야에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여를 통해서 그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일종의 중재자로서 그 개인 그런 이분들이 무슨 뭐 그 협상을 강제할 무력이라든가 경제력은 없지만 일종의 그 존경받는 그리고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거기에 이제 협상 과정에 참여해서 그 협상의 여러 이제 대화의 그 과정을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중재자를 제가 이제 그들의 그 중재자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각각의 이 기관들마다 또는 그 개인들마다 서로 다른 그 장단점, 그들이 쓸 수 있는 그 자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 중재자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조건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말로는 쉽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 어려움이 어떤 식으로 그 실제 협상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중재자들은 그 협상의 당사자들 또는 무력 전쟁의 당사자들에게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진 그 협상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우선은 초반에는 협상의 초반에는 그리고 협상 당사자들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비강제적인 중재 방법을 많이 씁니다. 룰 메이킹, 룰 메이킹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굿 오피스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그 장, 그들이 협상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외부의 중립적인 곳에서 그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협상에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협상의 그런 장단점, 그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 다른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 갈등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상과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들을 이제 그 담당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상을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안과 관련된 제안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들이 그 서로 간에 오랫동안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서로 대화를 잘 하지 못할 때 일종의 그 정보의 전달자로서 계속 그들 사이에 대화를 간접적으로 중재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그런 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압력을 가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비교적 비강제적인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재의 그 도구들이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강제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상당수의 당사자들이 협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와 관련돼서 조금 더 강제적인 중재 방법을 최근에는 쓰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강제적인 중재 방법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강대국들이 이제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 있죠. 이코노믹 인센티브나 이코노믹 프레셔가 있는데 이코노믹 인센티브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이런 협상에 성공했을 경우에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 해볼 수 있는 그 경제 발전의 패키지가 있어. 그런데 이 패키지를 통해서 나온 그,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들을 너희들과 나눌게. 우리 기업들 보낼게.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게 할게. 근데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너희들과 같이 공동으로 쉐어할 수 있어. 또는 협상만 되면 우리가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그 발전 기금들을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인 무역의 루트들도 한번 우리가 뚫어볼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대출도 해줄 수 있어. 돈이 필요하다면. 뭐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과의 그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과 외교 그 무역 관계를 갖는 것을 갖다 억제할 수 있어. 라는 식의 그런 강압적인 방법도 쓰기도 하고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또 프레셔를 주기도 합니다. 군사적인 프레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엔 평화유지공과 관련해서 가끔 조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지역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무력 분쟁이 강화될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렇게 무력 행위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협상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 자체의 군사적인 안보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들, 그 조건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협상 당사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협상을 합의를 하고 내가 내 군대를 모두 해체하고 났을 때 만약에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면 그래서 내가
뭐 내 목숨을 잃고 내 동지들이 목숨 잃는 경우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불안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때 이제 외부 중재자들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유엔 평화유족을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일종의 지원군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할게. 라는 형태의 그런 약속을 함으로써 그 협상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강제적인 중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협상들의 그 전략들을 쓰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협상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그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이런 분배적인 협상이 주를 이루는 이 협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통합적인 그 협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가지고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고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그 실무자들이 그 현장에서 접목을 시킨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학자들이 많이 주목했던 첫 번째 이제 그 주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는 개입을 언제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 협상을 이제 시작하도록 중재하려면 언제 개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 여러 형태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 질문을 드려보면 많은 학생들은 최대한 빨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거기에 있는 그 고생하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개입하는 게 맞을 거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있을 굉장히 어, 그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자들의 연구를 이렇게 보면 반드시 일찍 개입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봤더니 너무 일찍 개입할 경우에는 이 개입했던 그 과정에서 다른 여러 국제적인 여론, 국제적인 그 국제 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딜레마인데요. 유엔이나 다른 국제 기구들이 세계 지금 다뤄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잘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초반일 때 개입을 해버리면 아무도 주변에 이제 유엔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국제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다루는 매스미디어에서도 주목해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꼭 필요한 이 효과적인 중재에 필요한 국제사회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제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다른 나라에서 혹은 국제기구가 그 나라에 개입하는 것이 일종의 주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금 참여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 심각하지도 않은데 지금 너희들 이해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오해를 받을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부 경험적인 실증적인 연구를 봤더니 일찍 개입한 외부의 중재자들이 일찍 개입한 전쟁일수록 오래 끌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너무 일찍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학자들이 지난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언제 개입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윌리엄 자트반이라는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이 이제 이와 관련한 이제 연구를 아주 그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시한 그 개념은 ripeness 혹은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라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언제 무르익었냐는 거죠. 그죠?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mutually hurting stalemate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상호적으로 스스로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는 또는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그 인식한 그리고 실제 전쟁은 진척이 없는 스테일메이트인 경우.
이제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 모두가 이 문제를 인식했을 때가 그 시기가 무르익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드리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말이 좀 버벅거리는데요. 결국 이 협상의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사자가 아, 이 전쟁을 이렇게 쉽게 이길 수가 없겠는데, 이거 계속 오래 끌고 있겠는데, 그런데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너무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우린 더 이상 어쩌면 계속 수행할 만한 무기 조달이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을 치르는 비용이 높다라는 걸 그 당사자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밸런스 오브 파워. 이제 그 파워 자체가 이렇게 밸런스가 돼 있어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력적으로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밸런스가 항상 이제 동일한 권력, 이렇게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상대방이 다른 한쪽을 압도적으로 눌러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내부적인 국내적으로 압력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지금 언제까지 계속 할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계속 이 전쟁 할 거야? 라는 식의 반발이 계속 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면 외부의 개입자가 들어가기에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 윌리엄 사트만을 중심으로 한 그 학자들이 지금까지 이제 많은 협상의 효과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제시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개념들이 협상의 내부 실무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측정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져온 그 코트가 조금 긴데요. 알바로 데소토라는 외교관이 조금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엘살바도르 협상에 당시의 유엔 사무총장의 그, 권한 이임을 받아서 그 대표로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일을 회상하면서 99년도에 이 알바로 데소토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이 협상을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나, 효율적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나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문장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나중에 화면 정지를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FMLN이라는 이 무력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무력 협상을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기에 힘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 혁명을 이, 혁명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 사회주의적인 혁명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끌고 갔을 때 힘이 딸린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이 시기에 미국에서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동성이 일어나면서 계속 엘살바도르에 이렇게 무기 지원을 일방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군부 내에서도 우리 계속 이렇게 미국에서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없겠는데,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없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보고 이 알바로 데소토는 이제 협상의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회고록에서 이 회고의 그 아티클에서 직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mutually hurting stalemate라는 단어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도 이 개념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자기가 그걸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학자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활용하는 이제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려고 많이 애쓰지만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교관들이나 실무자들이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활용이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경우도 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개념들이 학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때 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그때는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나중에 이제 학술적인 토론의 과정에서 분석의 과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이 mutually hurting stalemate라는 개념이 유용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별 쓸모가 없다는 비판이 많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대한 아주 이제 몇 가지 코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다 읽진 않겠고요. 마지막 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 가장 어쩌면 뼈아픈 하나의 그 선언, 그 문장일 수 있겠는데요. 루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 Mutually Hurting Stalemate가 협상에 개입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걸 알았다 치자.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전쟁이 점점 더 고조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학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5년이냐 10년이 지나가지고 모든 당사자들이 이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 두 손 놓고 기다리자는 말이야.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그 협상의 중요한 촉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좋은 시기들은 우리 스스로 더 만들어 가는데 이 이론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 보다 이 당시 협상에 참여하는 또는 무력의 당사자로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이러한 mutually hurting stalemate라는 걸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시기를 여러 시기로 계속 그 조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론과 실무 사이에 그걸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와 관련한 사실은 고민들이 저희 평화학 또는 평화 분쟁학 학자들 안에는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